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하고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의 현재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번 보상금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일단은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대상, 지급 방식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대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신속 보상 대상 업체,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대략 70만 곳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12월 기준으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던 업체들, 숫자로 따지면 55만 곳 정도 될 겁니다. 이곳에 500만 원씩을 선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4분기의 손실로 예상되는 250만 원 그리고 내년 1분기 손실분으로 추정되는 250만 원을 합쳐서 미리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500만 원이냐 이 가격을 결정하는 그 과정도 좀 궁금하실 텐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던 게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2020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략 월 평균 119만 원 정도를 임대료로 지급을 하고 있다. 아마 100만 원 수준으로 산정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 그 연말 대목을 놓치고 지나가는 터라 연말에 이 벌충하지 못했던 것들을 미리 보상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게 추후에 환납한다는 방식인가요? 나중에 이제 대상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이걸 지원을 한다고 하니 아마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아니었거나 매출이 줄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보겠다는 건데 아마 대략적인 기준을 따져볼 때는 이 줬던 걸 다시 빼앗아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 배경에는 자영업자들이 사실 강한 요구가 있어서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정부의 말도 있는데 지금 실태 조사를 해보면 지난해 매출은 줄고 부채는 늘어난 덮친 격인 상황이 많거든요. 어떻나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어떤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실태조사한 통계가 나왔거든요. 이게 주초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 우리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557만 3천 명이 일하면서 290만 2천 개의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종사자 수가 2019년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87만 1,000명, 13.5% 감소했는데 사업체 수는 늘어나고 사업체 종사자 수는 90만 명 가까이 줄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업원을 두고 있는 가게는 많이 줄어들었고 나홀로 사장님들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직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고용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하는 수요도 꽤 많았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업체 수 대비 종사자를 생각해서 단순히 나눠보면 가게 한 명당 종사자가 채 2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혼자 일하시거나 무급 가족 종사자가 도와주거나 이런 가게가 많겠구나 대략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체당 매출이 연간 1,100만 원 정도, 월에 100만 원 정도 중전보다 못 버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영업이익도 연간으로 치면 1,00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에 매출은 월 기준으로 매출은 1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1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매출 증가폭보다 실질적인 영업이익률의 증가폭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뭐 연간 매출과 이익도 많이 줄었지만 지금 특히 이번에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연말 대목을 놓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매출이 더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500만 원이 임대료 같은 어떤 고정비를 고려한 것이라서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들에게 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급한 불을 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혹한기에 핫팩이 있다고 해서 온몸을 데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손발이 고불 정도의 이 추위는 잠깐 지나가고 보는 건데 지붕이 있는 곳으로 숨거나 아니면 정말 난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경기가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영업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장사를 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방역 조치하고 맞물려서 자영업자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결론이 그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겠죠. 예. 아무래도 핫팩이 식으면 또 다른 핫팩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더 필요할까요? 자영업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방역 조치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11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장사가 이 소위 이연소비라고 해서 눌렸던 게 확 폭증하면서 예. 장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말도 있으니 아마 생각을 했겠죠. 식재료 같은 걸 더 들여놔야겠다. 네. 근데 재고를 채워놓고 나서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쓸모 없게 됐겠죠. 그리고 종업원들도 연말 경기에 대비해서 좀 더 뽑아놨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 다시 내보냈어야 됐을 거고요. 그러면 방역 당국이 가장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되는 기준은 사망률을 중점적으로 볼 건지 예.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볼 건지 절대 숫자로 3,000명, 4,000명, 5,000명 이게 중요한 건지 이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자영업자들도 차후의 상황에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온다는 걸 예상해야 예. 긴 소매 옷을 꺼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예측이 가능하면서 네. 어떤 생업이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 뭐 이런 코로나 말고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떤 그 여파 같은데 2.5% 상승하면서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한국은행은 물가 목표치를 2%로 잡았었는데 0.5%가 더 올랐단 말이죠. 뭐 지금 물가를 가장 많이 끌어올린 품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사이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이맘때하고 비교해서 숫자를 종합적으로 내게 되는데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간 2.5%는 2011년 4%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왜 그랬느냐 보면 품목별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사이에 8.7%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식탁 물가에서 체감되는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고 예.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난방비 생각해 보시거나 기름 넣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연초 저점 대비 석유류 가격이 지금 두 자릿수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서 공업 제품 가격도 연초 대비 2.3% 올라 있는 상황이고 대면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일하지 않게도 되었고 사람들 발길이 끊어지니까 제공하는 서비스의 단가를 좀 낮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 오르다 보니 종합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급망이 훼손됐고 같은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할 때에도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할 때 사람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이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일단 연간 이렇게 최대폭 상승을 보였는데 월간으로 봐도 지금 12월만 해도 3.7% 상승하면서 3%대를 3개월 연속 올랐거든요. 그러면 내년 물가도 이렇게 상향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요? 일단 내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내년 하반기는 내려가겠죠. 우리가 3층에서 5층 갈 때하고 1층에서 5층을 갈 때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내년에는 무조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수치상으로 내려갈 겁니다. 다만 그 연초까지는 공급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 예측이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라서 1분기까지는 물가 수준이 좀 높을 수 있다.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쌓인 노하우도 있고요. 공급망은 차츰 회복이 될 것이고 사람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3차까지 접종을 마쳤고 먹는 약도 나와 있고 해외나 우리나 이제 대응하는 방식들 좀 알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난방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이 봄쯤에는 올해보다는 물가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내외 기관들의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자, 공급망이 좀 개선되면은 물가가 아무래도 낮아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준비 중인 게 설 민생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설 성수품을 지금 3주 전에 미리 빠르게 공급하는 네. 방안을 내놨거든요. 그럼 이게 실효성은 어떻게 나올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조치는 아니고요. 네. 매년 큰 명절이 있을 때 정부가 늘 하는 조치입니다.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시장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요. 시장에 매점 매석이 없는지 그 도소매 상인들을 점검을 하고 원산지 단속을 하고 정부 비축 물량을 풀어서 단기간에 수요가 몰렸을 때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일주일 정도 앞서서 한다는 건 그 전부터 물가가 많이 올라 있다는 얘기니까 이미 시작하는 수준이 꽤 높은 상황이라서 정부가 한 주 정도 먼저 대응을 하면 예.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물가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요. 증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마감이 됐는데 2,970선으로 한 해를 네. 마쳤거든요. 올 한해 최고점으로 이제 3,300도 찍었었고 네. 최하는 2,800까지도 갔었는데 내년에는 코스피가 어떻게 보일까요? 사실은 그 증시, 환율, 유가 전망은 신의 영역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합리적인 단초들을 모아서 우리가 살짝 엿본다고 하면 올해까지는 한국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도 12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연간 코스피는 4% 이상, 코스닥은 6% 이상 지수가 올랐습니다. 예. 선진국으로 가보면 이 지수가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선진국 증시가 유독 선방한 한 해였는데 평균적으로 20% 이상 상승을 했고 프랑스는 무려 29.4%나 올랐어요. 예. 미국은 S&P 지수가 27.4%나 올랐는데 이런 장이 내년까지 아마 골고루 가기는 어려울 거고 예. 올해 어려웠던 신흥국들의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 올해 신흥국 증시는 마이너스 5% 성장했거든요. 그럼 신흥국 증시에서 어느 정도 벌충이 되겠지만 결국은 내년에는 믿을 만한 시장으로 굉장히 온도 차이가 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도 어려웠지만 우리 증시가 만약에 투자자들 자금이 미국으로 많이 몰려간다고 치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고 예. 가속 방지턱이 꽤 많은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그래도 영업이익 좋고 장사 잘하는 회사들은 아마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실 테니까 내년은 아마 증시의 진검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선진국들이 증시가 많이 오른 것은 어찌 보면 국내에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가면서 네. 한몫을 했잖아요. 그럼 그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아마 올해 투자를 해서 미국 증시에서 재미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네. 내년에도 미국 시장에 잔류하거나 추가로 다른 개미와 손잡고 가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금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믿을 만한 시장에 돈이 몰리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거고 국내에서도 종목별로 온도차가 날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예. 수익률의 차이가 굉장히 종목별로 많이 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현명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